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볕 더위 속에 시름이 깊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주말 1박 2일로 제주도 몰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만 이번 주 예정됐던 휴가를 반납한 채 산적한 국내외 현안 해결에 골몰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죠. 북중러 1 그리고 철석까지 믿었던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오면초가의 신세에 빠져있는 모양새입니다. 여상훈 변호사님과 함께 고단한 문 대통령의 입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예. 고맙습니다. 아유, 지금 한참 휴가철인데 휴가는 안 가십니까? 나이가 이쯤 되고 애들이 다 크다 보니까 뭐 휴가 갈 대도 없고 저희가 또 원래 자체가 예. 어디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가만히 앉아서 TV 보거나 예.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보거나 맞아요. 야구 너무 좋아하시죠. 예. 그리고 뭐 책을 또 많이 읽으시니까. 그다음 아니면 뭐 미국 잡지를 지금 3년째네요. 읽고 있으니까 그거 일주일 만에 한 권씩 읽으려면 휴가 갈 틈이 없습니다. 제가 여 변호사님한테 기죽은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미국 잡지 딱 들고 다니면서 저 방송 이게 패널로 대기실에 앉아서 그거 읽고 있으니까 이야 저분은 뭐 우리는 그거 박사까지 했는데도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데 그냥 술술술 착착착착 넘기는 것 보고 이야 대단하구나. 한 23년 되니까 판사는 하는 게 아니구나. 23년 되니까 이게 조금 잘 넘어가더라고요. 한 20년 때까지만 해도 많이 걸렸는데. 그래요? 예. 워낙 뭐 머리가 좋으시니까 그럴 겁니다. 어쨌든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 여름 휴가를 반납한다. 그래서 국내 현안 해결에 골몰한다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지난 주말에 제주도로 몰래 1박 2일 예. 휴가를 갔다 온 것이 어떻게 보면 들통이 났어요. 그것이 뭐 청와대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SNS에 제주도에서 휴가 보내는 그런 상황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알려졌는데 이 시국에 꼭 제주도까지 그렇게 멀리 1박 2일 동안 일정도 공개하지 않고 갈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고 교수님 같은 시각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국가 위기라든가 사실 지금 위기라면 위기죠. 그렇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북에서도 얼마 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뭐 트럼프 대통령 탄도를 빼고 말합니다만은 그런 거 발사하면서 남북 관계 그다음 경제 문제 지금 미국까지 경제 문제를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들고 나오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한가하게 휴가를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청와대에서 처음에는 휴가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일수록 오히려 휴가를 많이 가야 된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물론 나라 자체 힘이 조금 크지 않으니까 미국 대통령은 뭐 한 달씩 휴가를 맨날 가서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통령들은 이제 그 정도로 여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직무가 엄청난 과중한 직무인데 한 번도 안 쉬고 일한다는 건 사실 그렇죠. 초인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만 되면 휴가를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휴가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이걸 숨긴 게 문제다. 그렇죠. 1박 2일 가는 거. 그게 뭐 떳떳하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너무나 심신이 지쳐 있어서 하루 정도 좀 청와대를 떠나고 싶어서 가서 재충전해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다. 전략을 짜보겠다. 이러면 되는데 그걸 숨긴다는 게 자체가 뭐 국가 기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사가 무슨 국가 기밀이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일거수일투족은 뭐 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는 다 숨기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걸 밝히는 게 오히려 나중에 지금 요새 SNS가 다 발달해가지고 뭐 누가 봐도 볼 건데 왜 숨길 필요가 있었느냐. 저는 오히려 뭐 장기간에 해외로 간다든가 우리는 해외는 안 가죠. 잘 안 가지만 며칠간 뭐
미국 트럼프처럼 뭐 3박 4일, 4박 5일 가는 건 아니지만 1박 2일은 괜찮았는데 그걸 숨기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였다. 그렇죠. 본인이 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네. 무슨 국가 안보와 관계없는 그렇죠. 일정은 다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예, 예. 또 하나 이번에 그런 거 보면 아쉬운 게 그 충청도에 있는 청남대를 없애버리니까 그건 노무현 대통령 때 예, 없었던 거 없었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머리를 휴식을 취하면서 무슨 구상을 한다 하면은 이렇게 청남대 같은데 그럼요. 좀 이렇게 가까운 데 가야 하는데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회사의 근처에 집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게 하는 게 퇴근해도 회사 근처니까 예. 퇴근했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통령들이 미국은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워싱턴 DC에 백악관이 있고 예. 플로리다 아마 비행기로 한 3시간, 4시간 걸릴걸요? 그렇죠. 마릴라고 예. 그 마릴라고. 별장, 예. 골프장도 안에 있고 거기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휴가 같은 느낌이 들지. 아니 우리도 청남대만 가더라도 그렇죠. 전임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다른 대통령도 청남대에 가서 주로 휴식을 많이 했거든요. 잠깐 할 때 가깝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없어진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내달 2일 일본 가기에서 지금 한일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을 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오늘 뭐 외교부에서도 그날 의결할 것 같다. 우리 측에서는 좀 연기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코앞에 닥친 발등에 떨어진 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국민들한테는 뭐 북한과의 문제, 어떤 평화적인 분위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은 우리 고 교수님 말씀대로 먹고 사는 문제고. 예,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재인 정권 이후에 소주성이라든가, 예. 그다음 뭐 탈원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일자리가 많이 줄고 특히 젊은 층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버텨왔던 게 반도체하고 이 휴대폰 이런 걸 뭐 삼성이라든가 LG에서 했던 그런 경제력으로 겨우 버텨왔는데 그거마저 무너지면은 한국에 진짜 일자리란 게 그 삼성전자의 일자리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관계되는 사람만 힘드는 게 아니고 모든 경제는 전방 효과, 후방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요. 하나가 무너지면 거기 관련 산업들이 다 무너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죠. 쉽게 간단하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잘 돼가지고 그 급여를 많이 받던 직원, 그다음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게 그걸로 인해서 집도 사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비로 이렇게 그렇죠. 소비로도 거죠. 연결돼 해외 여행도 가고. 근데 그게 안 되면 부동산 경기 죽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 힘들어지고 이거거든요. 협력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 뭐 삼성전자가 힘들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국가 전체로 봐서 이게 참 일본의 그 경제 제재가 힘들어지는 건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일본에서는 지금 이 단순하게 강제징용 판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실 이때까지 진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거의 일본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북한하고는 사이가 좋아지고. 네, 예. 그러면서 일본하고 과거에 맺었던 조약이라든가 협정, 그 다음 MOU 이런 걸 좀 진보 정권들은 이게 친일적인 냄새가 풍긴다 해가지고 그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조금 없애고 그게 또 일부 국민들한테는 아주 또 통쾌한 감을 줬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총독부 파기한 게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반일 감정을 이용한 거거든요. 저는 그 총독부 파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지만 우리가 슬픈 역사를 보고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는 침략 안 당하겠다 이런 건물로 놔둘 수 있거든요. 없앤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 길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일본에 대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저번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오면서 어떤 일본과의 관계에서 좀 신뢰가 좀 허물어지는 면이 많더라.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그 한일 위안부 협정을 협정을 그것도 파기하겠다.
그다음 뭐 소녀상 문제로 계속 뭐 워싱턴 그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놓겠다. 이게 우리 시민단체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 몰라도 뭐 정부에서 그걸 용인 안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일본 영사관 앞에도 지금 부산에 있는 영사관 앞에도 소녀상 놓겠다 해가 또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한일 신뢰관계가 무너진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화이트리스트라 그러죠. 거기에서 배제하겠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나와야 된다. 이때까지 일본이 미국의 어떤 암묵적인 중재하에 한미일 방위 동맹 아닙니까 일종의 일본하고는 동맹까지는 안 맺었지만 뭐 지소민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일 정보 교환, 군사 정보 군사, 어쨌든 그래도 한미일 동맹 체제라는 것이 이 삼각축이 북중러 그 삼각축과 그렇죠. 대립과 균형을 유지해왔죠. 그래서 그 일본으로서는 이번에 그런 신뢰관계 무너진 거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우리의 기분 나쁘다는 거죠. 기분도 나쁘고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하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이 그냥 일본의 뭐 이런 징용자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해결하자. 우리가 그 국내 문제로 이렇게 해결하자는 식으로 유화적으로 나오면은 그때 가서 다시 얹어주면 되거든요. 화이트리스트에.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화이트리스트 배제할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베는. 그러니까요.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9월에 있을 유엔 총회 또 10월에 있을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플러스 3 또 11월에 칠레에 있는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회의 또 한중일 이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잇따라 있는데 한국과의 단독회담 양자회담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위안부 문제 해결 안 하면은 아베오고 정상회담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아마 한 3년 동안 안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베가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과는 이 징용 배상법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은 정상회담은 안 없다. 하겠다.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뭐 불매운동이라든가 반일 감정 이걸 가지고 지금 해결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아마 고심이 깊지 않겠습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국가에서 배제되면은 한 1000여 개 품목이 이제 그 품목의 수출 때마다 일본 기업들이 그렇죠. 이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지금 뭐 청와대 참모진들이라든가 뭐 대통령은 요새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우리도 손해지만 일본도 손해고 그러니까 일본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고심이 진짜 깊을 겁니다. 그러면요. 그 일본하고 1대1로 붙으면요. 우리가 일본 경제 규모의 한 10분의 1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겠죠. 일본은 사실은 워낙 핵심 부품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대한 수출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다른 유럽이나 미국, 그다음 중국 수출로 다 만회가 되거든요. 충분히 되죠. 우리는 근데 일본 부품, 핵심 부품을 안 가져오면 아예 공장이 작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겉으로는 지금 뭐 강경하지만 자신감을 갖다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우리 참 힘듭니다 할 수 없으니까 자신감을 계속 피력하는데 속으로 골마가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전 불매운동도 그래요. 불매운동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있죠. 자발적으로 한 것 좋다 이거죠. 그거는 국민들 감정이니까 우리 뭐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이라든가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근데 청와대에 있는 고위 수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맞아요. 청와대에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쪽에서는 탁 입을 닫고 속내를 안 비치하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솔직해요. 참 카드를 다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의 기본이 자기 속내를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는 특히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의 여러 수석들은 너무 솔직해요. 사실 순수하다 할까. 그래서 외교를 갖다가 하자는 건지 하지 말자는 건지.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쫙 보면 저는 좀 아쉬운 게 분노를 참 잘하더라고요. 어떤 그 특히 대외적인 문제에서
분노는 잘하는데 그 분노를 어떤 국가 에너지로 네. 승화시킨데 약하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불매운동도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한번 불타오르는데 이게 결국은 이러면은 그 일본에 대한 분노를 우리가 스스로 경제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아까 부품 같은 게 지금 문제니까 그런데 매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그냥 분노만 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것이 현재 한일 갈등을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그런 정치 공학적 차원에서 이런 우리 국민의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교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는 정상적인 외교의 길이 아닌 길을 자꾸 가고 있으니까. 예. 근데 우리 문재인 정부랑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시험도 합격하고 변호사고, 그다음 조국 교수는 서울대 법대 교수하고 서울대 나오고 전부 다 머리 다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 머리라면 또 우리나라 외교부도 있고. 예. 그러면 이 외교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 할 건데. 상식적으로 상식이 아니니까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여 변호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 맞아 이렇게 설득이 되어야 하는데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참 답답 좀 합니다. 예. 어쨌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최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런 거 발사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한 위협 아니다. 그 한국에서 늘 있던 일이다. 그거 괜찮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보면은 한미 상호 방위 그 조약인가? 그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위협을 받는데 한국은 위협 받아도 자기 위협 안 받으면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방위비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방위비 분담금도 1년마다 이제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번에 한번 올려줬죠, 작년에도. 올해가 이제 5천억인가 뭐. 올해가 8.2% 작년보다 올려갖고 1조 389억 원인데 이번에는 이제 50억 달러를 50억 달러는 그러니까 한 5배로 올리는 거죠. 한 5조가 넘으니까. 그래서 지난 23, 4일 날 볼턴이 와가지고 제일 주장한 게 이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걸어놓고 갔다는 거거든. 이거 잘 생각하라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를 이제 개도국 지위에서 빼겠다. 그러니까 우리 경우 개도국지라는 것은 뭐 공사품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농업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농업 부분에서 만약 개도국지위가 빠진다면 우리 농업은 사실상 문 닫아야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압박들을 트럼프가 또 계속적으로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의한 경제 어떤 보복에 이어서 미국에 의한 경제 또 압박, 그게 안보 위협까지 이렇게 지금 겹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이런 식의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건가? 저는요, 이게 저의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뭐 언론에 보도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남북 문제 해결에 예전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너무 매달리고 있어요.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좀 김정은하고 만나달라 트럼프에 대해서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만났죠. 싱가포르하고 하노이에서. 이제 우리 정부 생각은 그거예요. 미국이 남북 문제 해결에 키를 쥐고 있다. 미국이 계속 북한을 적대시하고 하는 이상은 우리가 아무리 남북 관계를 갖다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해도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 뭐 미국을 제국주의자 하는 게 미국이 남한을 조정해서 북한과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고 한다고 하는 게 지금 청와대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의 미국 대통령은 괜찮았던 게 말을 잘 들었어요. 누구 말을 잘 들었냐면은 미국의 정치, 외교,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참 잘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 제가 외국 잡지 읽었다 하는데 트럼프 시대에도 많은 외교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은 절대로 핵 포기 안 한다는 주장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댄 코츠 이번에 회의했잖아요. 그 얘기하다가 이번에 트윗으로 잘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잘렸는데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는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북한은 나하고 김정은 악수하고 친하니까 핵무기 포기할 것이다.
뭐 그러다가 또 핵무기 포기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줄일 것이다. 뭐 동결시킬 것이다.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 미국 그 저기 블룸버그의 비즈니스 위크를 뭐 지금 읽고 있는데 예. 트럼프 김정은 생각이 트럼프가 아니면 미국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트럼프를 대화의 장으로 끌고 와서 나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김정은 위상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그 북한에 대한 김정은에 대한 어떤 그걸 우리 청와대에서는 이용해야 한다. 그게 가짜 화이든 진짜 화이든 하여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아까 말씀 방위비라든가.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이 사실 그 무역 적자 이런 걸로 상대국에 도움을 줬다지만 사실 미국도 엄청난 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예. 미국은 달러만 찍어가지고 외국에서 물건 막 들어올 수 있는 나라예요. 기축통화를 가졌기 때문에 달러를 가졌기 때문에 달러는 찍어내면 나오니까 종이만 있으면 돼요. 저게 미국이 그렇게 그 외국의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지금 한국에 대해서 너가 일방적으로 이익받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한국 상대로 무역 적자를 감소해 가면서 트럼프 지금 생각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가 한국이라든가 뭐 무역 상대국에서 이익받고 있는 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오로지 손해만 보고 있다. 그게 이제 트럼프의 내년 선거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외국을 혼내주고 아메리카 퍼스트 이번에 아메리카 퍼스트 어게인이라고 그러죠. 미국 우선 다시 한번 이러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위비 문제 그다음 WTO에서 그 개도국 지위 제외시키는 문제. 예,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하겠다고 그러고 또 한국 정부는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바라고 있으니까 트럼프의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좀 절박한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은 장사꾼 아닙니까? 이제 장사꾼.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장사꾼인데 이번에도 탄도미사일 쏜 것 가지고 우리한테 딱 그러니까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예요. 트럼프한테 딱 또 야 방위비 올려 너희들. 예, 그럼 나 이렇게 말해줄게. 우리가 50억을 들여서 당신들을 지금 방해해주고 있다. 세계 부자 나라를. 예. 그러니까 올리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어차피 대통령이지만 장사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행동합니다. 옛날 대통령 특히 지미 카터 같은 경우는 윤리, 도덕을 되게 중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손해 보더라도 그럼요. 그 세계 경찰 민주주의를 갖다가 그 전파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사는 걸 갖다가 그런 세계를 원했는데 트럼프는 그거 필요 없고 맞아요. 미국 국민들 특히 백인 그 중산층만 잘 살면 된다. 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죠. 그런데 또 트럼프 생각에는 내년 재선이라든가 또 비즈니스 마인드 그것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 대한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불신도 강한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실해라. 그러니까 어느 쪽에 설 건지 이걸 확실해라는 그런 압박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카드들을 미국의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들이밀고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아베하고도 지난번 그 G20 회담이라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짝짝꿍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그 미국으로서는 그 저번 노무현 정권 때부터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 정권이 북한하고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좀 전에 말씀하신 걸 쉬운 말하면 서운하게 하더라. 섭섭하게 하더라. 삐딱하게.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삐딱하게 노는 거요. 그게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트럼프보다는 이제 미국 그 정책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한국에 대해 다른 문제는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북한 문제에 걸리면은 한국 정부를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웨이 문제만 해도 지금 뭐 유럽에도 다른 나라도 있고 안 다른 나라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는 또 중국과의 또 특별한 관계가 있거든요. 여기서 또 미국 말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진짜 진퇴양난 질곡에 빠져 있는 거죠. 어느 쪽을 진짜 뭐 누구 편을 들면 시어머니가 뭐 어쩌고 하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이 그 미국의 요구에 그대로 순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경제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국력이 조금 뭐 그게 우리 주변국에 비해서 약하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못 나가니까 전부 다 우리는 그 뭐 이게 상수가 아니고 변수가 돼가지고 이게 참 우리가 그 스스로 나가가지고 그 주도적으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운전수론인가요? 운전자론 중재자 촉진자 뭐 그렇게 역할을 했는데 아니요 제가 판사를 해보니까 중재자 이런 것도 힘이 있어야지 판사는 힘이 있으니까 둘이 그렇죠.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원고 피고 안 들으면 그거 판사한테 잘못 보이면 불리한 결정을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니까 중재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운전자론이라든가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 전부 하려면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일본하고 좀 전에도 뭐 여러 가지 화이트리스트 이야기했지만은 그거 해도 우리 까딱 없을 때 일본한테 주도적으로 그다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저는 광해군이 참 나쁜 그 폭군이었지만은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건 외교에서 줄타기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욕은 많이 먹었어요 그 당시에. 대의명분 요새 우리가 좋아하는 대의명분 공자의 어떤 그 가르침 여기는 어긋나지만 국민들을 먹고 살기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광해군도 그렇지만 이 정부가 얼마 전에 애로 든 사람이 서희예요. 서희 고려 성종인가 그때도 우리는 거란하고는 싸움이 안 돼요. 소선영이 30만 원 몰고 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 관계라는 건 서희가 그때 이긴 것은 원칙과 논리가 분명했거든. 그러니까 소선영이도 맞다 네 말이 하고 물러간 거 아닙니까? 강동 육지를 오히려 반납을 해주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약점은 외교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도 없으려니와 원칙과 논리가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한국 다루기가 참 쉽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완전히 지금은 쫄로 됐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력도 약하지. 그다음 아까 말한 서희 같은 외교관도 없지.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그 얘들은 어떻게 해도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동네 북 신세가 돼버린 거라니. 그러니까 좀 전에도 얼마 전에 러시아, 중국 그 항공기가 그게 지금 방금 물어보려는 거예요. 아니 중국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카디지요. 방공 10개월 구역을 침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러시아 조기 경보기가 독도 영공까지 침입했지 않습니까? 또 일본에서는 독도에 우리 땅인데 왜 한국이 나서서 딴소리를 하고 그러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못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북한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남북 관계에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이라 보거든요. 근데 두 나라의 신기를 거스르면은 두 나라가 김정은에 대해서 남한하고 잘 지내라 말을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모든 외교 문제의 난관은 북한 문제에서 비롯됐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많은 고위공직자들 이런 분들이 북한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 고객님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국제간에서 평화는 말로 되는 건 아니다. 힘이 필요하더라. 당연하죠. 그게 우리가 만일 북한의 국력이 한 100배쯤 된다 합시다. 군사력이나. 그러면 북한하고 대화가 잘 돼요. 북한 무조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하고 대만하고 평화 체제가 계속 가끔 금문도에서 포도 쏘지만은 그래도 큰 문제가 절대로 없다 보는 게 워낙 국력 차이가 크니까 중국이 볼 때는 대만은 애기 같은 거예요. 그걸 놔두는 거야 그냥. 또 건드려봤자 또 미국이 뭐 한 소리 할 것 같으니까 놔두는데 남북은 물론 경제력은 차이가 크지만 군사력은 특히 핵무기까지 가졌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 말을 갖다가 순수하게 안 듣는다고요. 그대로. 당신 말 맞네. 그래 국제 관계에서는 힘이 모든 걸 좌우하지 말이 모든 걸 절대로 좌우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국력을 훨씬 더 키우고 군사력을 훨씬 키워야 된다. 그럼 북한 말 안 들어요? 잘 들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 이슈도 떠오른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3,000톤급 잠수함 새로 진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까지도 탑 3개를 탑재할 수 있는 거 한데다가 소위 러시아제 이스칸데르급이라는 탄도미사일도 또 600km를 두 발이나 쏘아댔어요. 그런데도 NSC 한 번 안 열고, 그러니까 북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 탄도미사일은 미국하고 관계없고 한국을 겨냥한 거다. 경고를 한 것이다. 아무리 비위가 상하더라도 예. 남한의 당국자, 청와대 주인은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누가 보면은 이게 참말로 후은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조롱도 아니고 무시도 아니고.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물밑 대화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은 카니와 이제는 완전히 무시까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물밑 대화했죠. 네. 그 100번 해가지고 결론 하나 났다 합시다. 그거 불가침 조약 했다 합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유럽에서 그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그 독일하고 불가침 조약 맺은 나라 많아요. 예. 근데 독일이 침략하는데 뭐 종이 이게 쪼가리.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 침략 폴란드라든가 다 침략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핵을 들고 지금 북한에서 대한민국 인질로 지금 삼으려는 그런 노골적인 의도를 지금 표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냉전 시대 때 우리가 그 미국하고 러시아, 그 소련이었죠. 공포의 균형이라 그랬다고요. 예. 그 둘이가 둘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싸움을 못 붙이는 게 먼저. 그래서 평화가 유지됐던 거예요. 2차 대전 후에 지금 1945년 후에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평화를 전쟁 없이 큰 전쟁, 작은 전쟁이 있는 거고 했던 게 유일한 게 바로 워낙 둘 다 힘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예, 어떤 무력이 없으면은 말로 무슨 평화를 지키겠다 이거는 정말 약자의 변명입니다. 어차피 8월 초에는 개각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9월에 정기국회에 들어가고 그 전에 인사청문회 같은 것을 감안한다면은 9월 초에는 개각을 하고 아마 이번 주 중에 이렇게 휴가를 반납하면서 구상하는 것도 아마 개각도 큰 포션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핵심은 조국의 법무장관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서서 우리 뭐 언론에서 뭐 정치권에서 석국 두 사람을 합쳐서 석국열차가 제대로 굴러갈 건가 이것도 지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또 조국 전 민정수석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도 뭐 대통령이 우리 윤 총장님 할 정도로 뭐 코드가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강골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좀 부딪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는 우선 그 윤석열 총장부터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사실 지방검찰청 부장검사에서 갑자기 그 서울지검장, 중앙지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검사장이 됐거든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검찰의 중립을 외치시면서 이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인 윤석열 검사장을 만들 때 이미 검찰 독립은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한 정부의 전 정권에 반대되는 정권의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검사장으로 하면 나머지 검사들도 앞으로 계속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근데 뭐 이번에 검찰총장은 저는 솔직히 사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하는 거 아닙니다. 검찰총장은 이 검찰의 방향을 제시하고 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짜는 사람이지. 그래서 저는 뭐 검찰총장만이 아니라 강골이라고 그러셨는데 모든 행정부의 수장들은 있죠. 윤리적으로 훌륭하면 돼요. 나머지는 일은 밑에 직원들이 하는 거지. 어떻게 만기친남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은 윤석열 검사장을 다시 총장으로 임명하는 거 이거는 검찰 독립에 아주 안 좋은 예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했냐? 결국 적폐청산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적폐청산이라는 거 있죠. 이건 검찰총장의 고유한 판단에 의해서 이 부분을 갖다 바로잡아야겠다. 이건 좋습니다, 저는. 그런데 만일 이게 대통령의 뜻에 따라 한다. 이게 아무리 옳은 거라도 어떤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어떤 특정 수사를 한다. 이거는 검찰 독립, 본인은 독립적이라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건 결코 옳지 않다. 왜냐하면
재벌, 지금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이 취임해서 그 취임사에서 경제 어떤 경찰 비슷하게 하여튼 공정 질서를 해치는 걸 네. 이게 사실 경제계는 경제인들이 제일 잘합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업무상 재벌들 업무상 배임으로 많이 잡아넣는데 이거 정말 미국엔 없는 죄입니다. 네. 이거는 경영 판단이냐 아니냐 이거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문제를 네. 법률가가 자기 시각으로 해버리면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거,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태도 이런 걸 볼 때 강골이라 그러셨는데 저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막 계속 강한 소리 하면 광고이죠. 근데 저는 광고보다도 윤리적이 돼야 된다. 아, 예. 예, 예. 모든 공직자는 광고 소리 들어도 안 돼요. 그거는 당연히 어떤 자기가 윤리적으로 독립적이면 그건 광고 검사 아니더라도 독립적이 되는데 아무리 광고이더라도 어떤 그 자기를 임명해 주는 사람 뜻에 따라서 한다면은 예. 그건 광고이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이 제의 경계선을 넘어드는데 이 사람을 살려두는 게 경제에 훨씬 유리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예. 검찰총장은 그런 정책적 판단하는 자리라고요. 이럴 경우에 광고리라는 게 잘못 나가면 좀 놔둬가지고 그 사람이 잘 기업을 운영하게 할 사람까지 다 잡아들이면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국 수석에 대해서 아까 석궁열차가 잘 굴러가 두 사람은 잘 굴러갈 수 있어요. 근데 기차라는 기관차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뒤에 한 열 몇 량의 그렇죠. 객차가 있는데 그것도 잘 따라오겠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두 사람 잘 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검사들이 저는 검사들 중에 훌륭한 사람도 많다고 보이는데 마치 박근혜 정권의 우리 윤석열 검사 같이 근데 많은 검사들이 어떤 요새 검사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SNS도 발달해가지고 그런 이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람도 많은데 이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독주가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에 아주 그냥 매몰돼가지고 그런다. 이럴 때 많은 검사들이 심정적으로 안 따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실은요, 이게 조국 법무장관 지금 내세우는 게 결국 수사권 조정하고 검찰 개혁 문제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변호사 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검찰 개혁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당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판사도 안 하고 검사도 안 하고 바로 변호사 하면요. 슬플 때 많아요, 섭섭할 때. 제가 판사를 23년 지낸 사람도 섭섭할 때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 변호사 할 때 얼마나 검찰에 섭섭한 거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어떤 수장들, 국가행정의 수장들은 윤리적이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아까 댄 코츠, DNI 수장 말도 했지만 윤리적이 돼야 되고, 윤리적이란 건 뭐냐 하면은 나는 대통령의 말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게 그게 잘못될 생각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나는 누구의 나의 임명권자보다는 어떤 게 우리 국가에 더 유익하고 국민 전체에 유익한가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수장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적폐수사라든가 권력의 그런 하명수사를 열심히는 했겠지만 자기가 한 말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국 전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있으면서 대통령 말이라고 하면은 더 앞으로 더 나갔는데요. 흑도 백이라고 말하면 다 지금. 믿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표적으로 문재인 수석이 민정수석 때 2년 8개월 했나요? 그 정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불경하게 지금 모시고 있는 대통령보다도 더 민정수석을 오래 하겠냐. 기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기록으로 생각하셨는데. 아니, 지금이 무슨 봉건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왕조 시대도 아니고. 왕조 시대입니까? 아니, 그 자리에 더울 수도 있고. 맞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인사검증한 거 보면 아니지만은, 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충성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동조해가지고 나는 열심히 하겠다. 이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은 장관급인가요? 차관급인가요? 제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차관급이죠. 차관급이라도 국가 진짜 실제 권한은 장관보다 더 높죠. 그러면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밖으로 나타난 표현은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다. 한 사람에 충성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조국 수석은 진짜 아까 법률가라고 법학 교수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모시는 대통령보다 더 오래 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조국 마인드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조국 수석은 이게 민주적인 교육을 받은 민주적인 교육을 받은 법률가로서의 마인드가 아니고 어떤 충성, 로얄리스트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그 윤석열 총장하고 어떤 궁합이 잘 맞아 잘 나간 건 좋은데 어떤 마인드 자체가 어떤 조금 너무 충성적인 게 아닌가. 이거는 무리를 하게 되거든. 너무 충성을 그렇죠. 가진 사람은. 어떤 자기 인명권자에 충성을 하는 사람은 꼭 나중에 무리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기왕 뭐 조국 수석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장관이 된다면은 지금이라도 법률가로서 양심을 가진 법률가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좀 대통령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했으면 좋겠다. 사법개혁, 검찰개혁도 그 방면에서 좀 해달라 주문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이 뚫린 문재인의 경제 안보 쌍크리 위기, 감성적 관제 민족주의와 이념 편향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고영신 TV의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